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졸사회 14번째 시간입니다. 사회 3과정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될 4단원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봐야 될 5단원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위상, 국제적인 위상,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의 전망, 그리고 또 남북 분단 상황이 있잖아요. 그 분단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내용들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나가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분명하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구나, 어떤 입장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금 21세기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땠는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 1950년대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제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굿네이버스라든지 뭐 여러 그 구호 단체에서 뭐 소말리아나 뭐 캄보디아나 뭐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 그 빈곤층을 지원하자, 돕자, 뭐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모금 운동을 한다든지, 뭐 자매 결연을 한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1950년대에는 우리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겪어왔었는데, 우리 민족들이 좀 보통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경이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민족처럼 강인한 민족들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렇게 뭐 글자만 깨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높은 교육열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정부의 개발 정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된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경제 원조를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외교 활동으로 보면은 거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뭐 UN이라든지 OECD, APEC, 또 G20 등 뭐 이런 그 대부분 선진국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 그 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회원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외국의 지원 활동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평화유지군 PKO 파병이죠. 그리고 뭐 DAC라고 하는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저개발 국가라든지 후진국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뭐 한 세기가 채 되지 않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뭐 6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도 요즘 이제 뭐 한류 열풍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불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홍콩 영화, 홍콩 르와르 영화 이런 거 잘 안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막 홍콩 배우들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홍콩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정반대죠. 홍콩 땅에 가면은 우리나라 배우들이 이렇게 광고로 나와 있는 뭐 광고판 같은 것들도 뭐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옛날에 뭐 일본에 뭐 어디 백화점을 가면은 우리나라 뭐 가수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다.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그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뭐 이럴 정도로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질 만큼 이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스포츠 측면에 있어서도 88년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죠.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일본과 공동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뭐 이러한 대회들을 유치를 한 것 이것도 상당히 대단한 일이지만 이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88 서울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가 종합 4위를 차지하죠. 종합 4위. 그래서 뭐 세계 스포츠 4강에 들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월드컵도 축구가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쾌거를 얻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뭐 이런 대규모의 대회를 유치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적 자체도 우수해서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많은 인지도를 높여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 강원도 평창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동계올림픽을 또 개최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스포츠로 인한 국가의 위상 제고는 더욱더 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정치, 사회, 외교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물류 중심지로서 성장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이나 해양으로 진출을 하기가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해양 국가들이나 또 대륙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무역들을 시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뭐 유럽의 러시아와 같은 이러한 인접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접 국가들을 배후 시장으로 삼아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도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이제 부산, 인천, 광양, 울산, 뭐 평택, 당진 이런 항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그러면 이제 부산항을 이야기하죠. 이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세계로 봤을 때도 5위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 항로에 위치가 되어 있고 또 이 부산은요. 육로로도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항구 도시에 일단 물자가 딱 도착을 하면 철도를 통해서든 또 도로를 통해서든 뭐 서울이라든지 각 지역으로 물건이 수속이 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시설들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항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외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서울의 외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는 항구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서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한다 하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곳은 이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업무 기능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천의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러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광양항과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공업,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광양 같은 경우에는 광양 제철소가 있죠. 그래서 제철 공업과 관련한 원료를, 그러니까 철광석을 수입할 수 있는 수입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업이나 조선업, 그리고 석유화학 공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료들, 그러니까 뭐 철강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평택 당진항은 중국과 최단거리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인천을 아울러서 이 평택 당진과 같은 지역은 서해에 위치해 있는 항구잖아요. 이 서해에 위치해 있는 항구는 중국과의 교역,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해에 있는 항구다. 그러면 이건 중국과의 교역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죠. 이 인천국제공항은 굉장히 서비스도 훌륭하고 시설 자체도 최고의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 세계 우수 공항 랭킹을 매기면 항상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공항이 바로 이 인천국제공항이에요. 그래서 이 물류 수송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객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외국인들이 뭐 관광을 목적으로든 여러 가지 뭐 통상을 목적으로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6년 7월부터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제주도 그랬는데 지금은 제주 특별자치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되면서 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그 면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나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받는 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 있는 도시죠. 이러한 도시들처럼 이 딱 들어갔을 때 이 땅은, 이 도시는 어느 나라 도시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 기업들이 자유롭게 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굉장히 청정한 자연 환경과 독특한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제주도는 화산에 의해서 형성이 된 화산섬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화산 지형들도 있고 또 이 육지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주도만의 독특한 생활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생소하고 신선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외국인들한테도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관광 요소라는 거죠. 다음에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주요 도시와 인접이 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나 일본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사카라든지 중국의 베이징을 비롯해서 상하이나 심천이나 이런 곳들과 인접해 있어서 동북아시아 인접 국가들과 교류를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는 것. 또 인구와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곳을 특별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다르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다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별 제도를 적용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금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해 있죠.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많이 진출을 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뭐 리조트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관광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이나 공항, 항만, 도로 같은 기반 시설들도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축을 해야 될 어떤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이 제주도는 훨씬 더 적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일단 발전 방향을 보시면 국제 수준의 관광 휴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굉장히 좀 우수한 시설들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그래. 한국 그러면 제주도를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식을 바꿔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첨단 산업이나 물류, 금융 기능을 갖춘 복합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요즘에는 이제 공업에 있어서도 어떤 원료나 시장이나 노동력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입지 자유형 공업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지 자유형 공업을 이 제주도에 유치함으로써 보다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주도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한다든지 또 국내외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준다라든지 외국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각종 정책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관광을 오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편의들을 도모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나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 같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방향, 발전에만 너무 치우쳐서 저 제주도가 그냥 완전히 제주도의 주도권 자체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나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또 지나치게 외국인의 점유율이 높아서 오히려 내국인들이 발을 붙이기 어려운 내국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발전이 아니라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히 무조건 돈 된다고 해서 나라 땅 외국 사람들한테 계속 팔아먹고 이런 이미지로 각인이 되지 않도록 아마 이 제주특별자치도나 또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이러한 개발 산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우려할 만한 수준의 좀 위험 수위에 근접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다소 보이는 것이 조금 다소 안타깝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의 자연 문화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들이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딱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봐오면서 컸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그렇게 희귀하고 이런 거 잘 모른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그 천혜의 자원들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왜 그 강 주변에 이렇게 습지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이 동식물들의 서식지로 활용이 될 만한 그런 습지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 주변에 그러한 습지대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뭐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그 강들을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파헤쳐서 조금 그게 좀 훼손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자연 현상 자체로 그러한 습지대를 만들어 형성이 되어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세계적인 수준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갯벌입니다. 이 갯벌이라고 하는 건 뭐를 갯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 썰물 때 드러나는 땅을 우리가 갯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썰물 때 드러나는 이런 어떤 그 늪지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갯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갯벌은요 일단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해요. 뭐 어패류라든지 뭐 미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그런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갯벌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각종 오염 물질을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갯벌의 가장 탁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충남 보령에서요 매년마다 머드 축제라는 걸 합니다. 머드 축제, 머드 진흙이죠, 진흙. 그래서 그 머드 축제 같은 거 한다고 그 왜 뭐 지역 탐방 프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그 현장을 가면은 항상 뭐 나오느냐면요 그 바닷가 갯벌에 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수영복만 입고 가가지고 갯벌 흙을 전부 다 막 얼굴에 바르고 막 온몸에 바르고 막 그러면서 막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막 이뻐지려고 그런다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갯벌이 가지고 있는 오염 물질 정화 기능을 이 피부에서 느껴보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축제도 열어서 관광 상품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피해를 완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딱딱한 땅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파도 같은 것들이 칠 때에는 파도로 인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가 쉬운데 그 파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또 갯벌이 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피해로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또 독특한 경치나 휴식처로서 역할을 또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갯벌지대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해안에 많잖아요. 그럼 서해안에 뉘엿뉘엿 해지는 그런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또 나름대로 힐링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갯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갯벌의 규모가 굉장히 넓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5대 갯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해안의 갯벌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갯벌을 조금 많이 보호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갯벌을 이용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수산물 채취라든지 염전 어패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죠. 또 이 곳에서는 간척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바다였던 곳을 육지로 탈바꿈을 해서 국토 이용의 효율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드 축제 같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학습 및 연구 장소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자, 지금 이 활용 가운데서 이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기존의 바다였던 곳, 바다로 쓰지 못했던 땅을 뭐 농경지라든지 공업용지로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갯벌이 이 간척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갯벌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갯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그 새만금 간척 사업 우리가 한 15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추진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무려 한 70배 가까운 규모의 땅이 새로 생겼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의도 규모의 70배 정도의
갯벌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척 사업을 통해 가지고 환경오염 문제나 생태계 파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개발이냐 아니면 환경보호냐를 놓고 상당히 입장 차이를 좀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환경도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습지 보호 지역을 확대를 하고 또 훼손된 갯벌도 보호하면서 친환경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굳이 개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개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발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심심치 않게 이 영유권을 놓고서 시비를 거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도죠. 그래서 이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요, 검정고시 문제 가운데서 특히 최근에는 1년에 2차례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한 번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만 이렇게 한 번씩 나왔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독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식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 우선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섬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나온대. 그래서 보통 그 동남쪽으로 약 한 84km 배를 타고 84km를 이동을 하면 이 독도에 도착을 합니다. 배로 한 1시간 반 정도 편도 거리가 되는데요. 일단 서도와 동도 큰 섬 2개가 있습니다. 큰 섬 2개가 있고 그 외에 89개의 부속 도서, 부속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독도는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화산섬이기 때문에 화산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주도 울릉도보다도 훨씬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섬 지역이다 보니까 대륙의 영향보다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양성 기후의 특징은 연교차가 적고 그리고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린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울릉도도 그랬습니다만 독도도 마찬가지로 눈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보통 한 70cm에서 한 1m 정도 눈이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생태 지역의 생태 측면에서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호로서 이 독도는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동식물들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조경수역, 다시 말해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그러한 조경수역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족 자원도 풍부하고 해양 심충수나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자원들도 상당히 풍부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암석이 있기 때문에 지형이나 지질 경관을 연구하는 그러한 지질 유적지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높고요. 또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사시에 군사 요충지나 방어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국토애를 심어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서쪽에 백령도나 서해 5도 지역을 보면은 항상 그 지역은 이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국방에 대한 그런 의식이 남다릅니다. 그쪽을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독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땅, 우리나라 땅이다. 일본이 자꾸 시비를 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국토회를 국민들에게 고취시키는데 이 독도만한 그러한 지역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독도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조금 그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나라가 그것을 보고 발끈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네 그러면 법대로 한번 해보자. 법대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발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독도가 일본의 땅이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본이 많이 퍼뜨려 놨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해 주는 대가로 거의 뭐 거부할 수 없는 혜택들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이 주변 국가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과거의 문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숨기고 감추고 없애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연구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친일본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돼가지고 법대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일본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본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고지도 또 일본 우리나라의 역사 문헌들을 봤을 때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다. 일본 스스로도 그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우리나라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에 우리가 막 발끈해가지고 막 나선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의미 없는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냥 어디서 개가 짖나 보다 이렇게 그냥 한숨 한번 쉬어주고 굉장히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이것이 그냥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일본이 계속해서 그렇게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위의 사실을 연구 논문으로 계속 발표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에 독도를 홍보하고 독도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독도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독도를 바르게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개인적으로도 계속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독도 관광을 뭐 이렇게 그 기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허용을 해 주는데 보다 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 독도와 관련한 독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연구라든지 또 독도의 뭐 관광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좀 확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독도에 이 여객선이 들어갈 수 있는 저반 시설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그 저반 시설에 배가 닿아가지고 사람들이 내린다 하더라도 독도 주변을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반 시설에 딱 가가지고 그냥 그 독도 수비대 요원들이랑 독도를 배경으로 사진 몇 장 찍는 거, 이게 그냥 전부 다입니다. 지금 독도 관광 그러면 그냥 우리가
우리 땅 독도를 한번 가봤어. 옛날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봤네. 이런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냥 해봤네 요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독도에 대해서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도와 관련한 정부 예산은 절대로 깎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네. 그래서 보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 독도 홍보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산을 깎았다 그러면은 그 정부가 일본 정부인지 우리나라 정부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예요. 그만큼 이 독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징성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도가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국토를 심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토애가 별로 없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이 독도는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영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연문화 특색 봅니다. 우리나라 자연 환경을 보시면 일단 냉온대기후, 냉대기후는 이제 북쪽 지역이고요. 중남부 지역이 이제 온대기후인데 계절풍 영향으로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다음에 이제 경동성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동고서저형,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그러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해안 지형들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왜? 우리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유구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한번 따져보세요. 제국이 아니고 왕조가 1000년 이상, 500년 이상 갔던 기록이 없어요. 예전에 몽골의 유목민족이나 이런 애들이 한 1000년 정도 간 이런 정도지 세계에서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민족들은 어떤 나라를 하나 땅 세웠다 그러면은 고려시대 1000년 이상 갔죠. 조선시대 500년 이상 갔죠. 이렇게 굉장히 유구하고 장구한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온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세계 수준의 우수하고 높은 수준의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이 지금 전주 사고에 보관이 돼 있는데 조선 왕조의 500년의 역사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해놓은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해놨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이러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과의 교류가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또 국가 이미지도 제고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토 정보를 바르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홍보 책자나 문화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표적인 관광 홈페이지 같은 데에 국토의 정보라든지 이런 지리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시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보다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흔히 좀 알고 있는 내용,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정확하고 제대로 알려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나라가 가입한 그 국제기구들 설명했었는데 G20,
가입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0년에 G20 정상회의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G20 의장국이기도 해요. 다음, 국제연합 가입했었죠. 1991년에 170번째 국가로 가입합니다. 다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996년에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다음,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이거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하기 위한 그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가입국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3개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기 위한 그러한 협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한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4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랬어요. 우선 첫 번째, 서울의 외항 역할을 한다. 서울의 외항 역할을 하는 지역 그러면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디냐라는 말씀 드렸고, 항만과 공항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기에 유리하다. 그럼 여기 공항도 있나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어디겠어요? 부산, 군산, 인천, 목포 가운데에서 그렇죠. 인천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서울의 외항이다 그러면 인천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자,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그렇죠. 다음, 청정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육상교통의 중심지이다. 그랬는데 섬인데? 섬이잖아요. 그러면 해상교통이나 항공교통이 발달을 하지 육상교통은 발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타고 제주도 갈 수 있는 그날이 되어서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육상교통으로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제주도는 가기 어렵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네. 자동차 타고 가던데요. 자동차도 배를 타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도로로 가는 건 아니겠죠. 다음 4번입니다. 갯벌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갯벌의 기능. 1번.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지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피해를 완화시킨다. 그랬죠? 자, 그럼 4번인데 저위도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한다. 낮은 곳에 있는 에너지를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에너지의 이동의 전달에 대한 내용은 갯벌의 기능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중 갯벌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지역은 그랬어요. 유리한 지역.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이런 걸 좀 알기 어렵다라고 하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갯벌이 어디에 많지? 서해안, 남해안이잖아요. 그럼 서해안, 남해안의 바다의 특징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차가 작은 곳이다. 서해안, 남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죠. 수심이 깊은 곳이다. 서해안, 남해안은 수심도 얕은 편입니다. 경사가 급하다. 경사 완만하죠. 해안선이 복잡한 곳이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4번이 그래서 여기선 정답이 됩니다.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해안의 특징이죠. 이게 동해안은 갯벌보다는 모래사장이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갯벌이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려운 것 그랬습니다. 갯벌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 습지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 훼손된 갯벌 지역을 복원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간척 사업을 진행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간척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갯벌이 없어진다 그랬죠. 지금 갯벌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간척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니까 일단 3번은 지속 가능한 이용을, 갯벌이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폐수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서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다. 그런데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죠. 동해안에는 갯벌이 넓게 발달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사장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냉온대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었죠.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이 아니라 동고서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의 내용은 이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저하고 같이 시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복습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